신혼 첫날 밤 나는 남편을 놀래켜 주려고 침대 밑에 숨었지만 방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통화까지 했다. 그 후 내가 들은 내용은 나를 얼음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신혼방에는 붉은색 쌍의자가 붙은 스탠드 2개만 켜져 있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하면서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 밑에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거친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차가운 나무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등골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속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다. 오늘이 바로 내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호텔 결혼 피로연이 끝난 지 1시간이 넘었고 양가 친척들은 아직 아래층에 모여 카드놀이를 하거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는 술을 좀 많이 마셨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방으로 올라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200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딸을 위해 사주신 혼수였다. 집값만 100억 원이 넘었고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 남편, 혼인신고서에 적힌 그의 새로운 이름은 혀끝에 달콤함을 느끼게 했다. 민준. 나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주는 나에게 강원도 시골집은 가난하고 고생하시는 늙은 어머니만 계시며 자신은 진실한 마음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었다. 나는 믿었다. 회사 정문 앞에서 뜨거운 우유 한 잔을 건네주기 위해 비를 맞고 서 있던 그를 믿었다. 내가 열이 났을 때 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20km 이상을 달려왔던 그를 믿었다.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너무 능숙한 남자는 겉모습처럼 단순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셨을 때도 나는 믿었다. 나는 심지어 반박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진심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밤 나는 다른 신부들처럼 목욕을 하고 준비해둔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하나씩 빼면서 머릿속에는 우스울 정도로 유치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허둥지둥 찾게 숨어버리자 나는 짙은 붉은색 침대 시트를 들어 올리고 장난기 많은 아이처럼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나는 민준이 들어와 내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보이지 않자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찾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내가 깜짝 놀라 나타나 그를 놀래주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 함께 웃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복도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문이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숨을 참았지만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민준의 검은색 구두가 아니라 새빨간 하이힐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머릿속에 얼음물 한 통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나는 신부 들러리일 수도 있고 친척이 방을 잘못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싸구려 독한 향수 냄새가 침대 시트 가장자리를 통해 내 얼굴로 확 풍겨왔다. 나는 그런 향수를 써본 적이 없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내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뒤적였다. 그녀는 마치 상점을 구경하는 것처럼 옷장 문을 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세상에 부잣집은 다르네. 전부 명품이야. 옷장 하나가 시골집 한 채 값이겠네.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시큼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침대 밑에 누워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녀가 왜 내 신혼방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차가운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불쾌함이 아니라 예감이었다. 아주 나쁜 예감. 그 여자는 내 머리 바로 위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매트리스가 푹 꺼졌다. 나는 전화기 버튼 누르는 소리를 들었고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내 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들어갔니?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평범한 질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여자는 킥킥거렸다.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주신 열쇠 잘 되네요. 집 너무 예뻐요. 세상에. 우리 시골에 있는 별장들보다 훨씬 좋네요. 그 여자 옷장 보니까 탐나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다. 예쁘지 그럼. 그 집 걔네 부모님이 100억 넘게 주고 사준 거라니까. 이제 임신 유지나 잘해. 이 집에 장손만 낳아주면 나중에 여기 있는 모든 건 조만간 우리 차지가 될 거니까. 나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장손. 우리 차지. 나는 피비린내가 날 때까지 손등을 세게 깨물었다. 소리를 지를까봐 두려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근데 아직 진명이가 그 여자 단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요. 민준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도 대릴 사위 같아요.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싫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라. 민준이가 다 계획이 있어. 그 애가 민준이한테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결혼만 끝나면 며칠 구슬리고 몇 번 울어주면 제 발로 남편 이름 올려줄 거라고 했어. 그때가 되면 이 집은 당연히 공동재산이 되는 거고 처갓집 돈은 차차 계산하면 되지. 나는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남자를 온전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결혼했다. 나는 수많은 반대를 무시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며 약과 과일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렸다. 나는 가난하지만 정이 많은 가족과 결혼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었다. 그 여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그 여자가 임신하면 어떡해요? 내 아이 몫이 나뉘는 거 싫어요. 반대편에서 들려온 대답은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걔가 임신은 무슨. 우리 민준이는 똑똑해. 그 애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 잡친다고 하더라. 너를 위해 다 아껴두고 있대. 결혼은 자리 잡고 집 얻고 돈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런 부류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겠어. 나는 흐느끼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3년간의 연애. 3년. 그 3년 동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그들 손에 바치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연기된 연극이었을 뿐이다.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작고 더 독하게. 집에 이름 올린 후에 방해가 되면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잖아. 차에 치이거나 약 먹거나 뛰어내리거나 요즘 사람 목숨 하나가 오토바이 한 대보다 쌀 때도 있어 깨끗하게 처리하기만 하면 돼. 나는 입을 벌렸지만 숨을 쉴 수 없었다. 더 이상 결혼 사기가 아니었고 불륜이 아니었으며 재산을 노린 음모였다. 살인 계획이었다. 나는 턱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렸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 인생에서 경악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뚜렷한 형태를 띈 적은 없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열쇠 꽂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몸을 나무 바닥에 바짝 붙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어와 멈췄다. 왜 여기 올라왔어? 아래층 방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준이었다. 내 남편. 몇 시간 전 양가 하객들 앞에서 내 손을 잡고 평생 돌봐주겠다고 말했던 남자였다. 그 여자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어 비단실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가 보고 싶었어요. 오빠가 무대 위에서 그 여자한테 반지 끼워주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뱃속의 아이도 계속 발로 차고요. 매트리스가 다시 푹 꺼졌다. 나는 옷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내 결혼 침대 위에서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 온몸이 굳었고 눈물이 솟아나 머리카락으로 흘러들어갔다.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어 달랬다. 조금만 더 참아. 이 집만 손에 넣으면 너랑 아기 데리러 올게. 그때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오늘 밤에 그 여자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약속할게. 취한 척하고 잘 거야. 걔 얼굴만 봐도 질리는데.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 밤 그가 술에 취한 것은 억지로 마셔서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핑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새 신부의 몸에 손대지 않을 핑계. 임신한 애인과의 약속을 지킬 핑계.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 머리는 무섭게 맑아졌다. 나는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도 소리 지르며 울어서도 안 되며 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오늘 밤 내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내일 나는 그들의 입에서 질투에 미친 여자가 될 것이다. 더 나쁘게는 나와 우리 부모님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나는 참아야 했다. 피비린내 나는 모든 것을 목구멍으로 삼키고 참아야 했다. 그들이 나를 여전히 어리석고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진 바보로 생각하게 둬야 했다. 밖에서는 두 사람이 몇 마디 더 속삭이다가 떠났다. 문이 닫히고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붉은 등 2개만이 마룻바닥에 기괴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내가 침대 밑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손발이 저려오자 겨우 손을 짚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웨딩드레스는 먼지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화장은 번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여자를 보고도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 방에는 더 이상 새 신부는 없었다. 방금 나락으로 떠밀린 한 여자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침대 옆으로 가서 방금 남녀가 앉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은 매트리스를 보았다.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시트를 확 걷어내고 이불과 베개를 모두 바닥에 내던졌다. 마치 방에서 더러운 흔적을 모두 찢어버리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나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최대한 세게 틀었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나는 끄지 않았다. 피부를 파고드는 냉기를 그대로 두었다. 그래야만 미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물줄기 아래서 나는 김이 서린 거울 속에 나 자신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명씩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물줄기 아래 서 있었다. 손이 쭈글쭈글해지고 입술이 추위에 파랗게 질릴 때까지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 차가움은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끌수록 불은 더 타올랐다. 사랑의 불이 아니라 증오의 불이었다. 나는 물을 끄고 몸을 닦았다. 간단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부드럽지도 꿈꾸는 듯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늘 밤부터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친구 몇 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제대로 서지도 못할 만큼 비틀거렸다. 나는 하룻밤 만에 그의 연기에 익숙해졌다.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가쁜 숨결 하나하나가 모두 가짜였다. 나는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하며 나 자신도 역겨울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민준의 친구 한 명이 희죽 웃었다. 오늘 신랑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말려도 안 되더라. 자, 이제 너한테 맡길게. 잘 돌봐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고 민준을 침실로 부축했다. 나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가슴까지 덮어주었다. 현모양처처럼 느릿느릿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돌아섰을 때 내 입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의식을 잃은 척하는 남자를 내려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일부러 떨어뜨렸다. 쨍그랑.
조용한 방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민주는 아주 살짝, 아주 빠르게 움찔했지만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속 잠을 잤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사실 나는 그가 깨어날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가 듣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그대로 둔 채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 나는 방구석으로 의자 하나를 끌어다 놓고 몸을 웅크린 채 아침이 올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잠을 믿지 않았다. 만약 내가 잠든다면 깨어났을 때 지금처럼 냉정할 기회가 없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머리를 문지르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자기야, 어젯밤에 내가 너무 취해서 너한테 뭐 실수한 거 없어? 나는 돌아보며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오빠 밤새 토해서 내가 치우느라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돼요.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가짜 죄책감이 가득했다. 미안해, 자기야. 신혼 첫날 밤인데 내가 이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할 건데 뭘 걱정해요?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씁쓸하게 들렸다. 평생? 아니, 나는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까지 길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여전히 내가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믿게 두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리고 계셨다. 그녀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채 마치 어젯밤 그런 끔찍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일어났구나. 둘 다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엄마가 닭죽 끓였다. 나는 다가가 예의 바르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여자, 어젯밤 내가 들었던 이름, 지은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당황한 척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민준 오빠 먼 친척인데 병원 진료 때문에 올라왔어요. 민준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아, 맞아. 얘는 우리 시골에 사는 사촌 동생이야. 나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진실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편하게 지내요. 집에 방 많아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놀랐다. 나는 그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너그러울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너그러움이 내가 필요한 것이었다. 일단 그들이 내가 어리석다고 믿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식사는 숨 막힐 정도로 가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음식을 집어주셨다. 지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때때로 경멸과 탐색이 섞인 눈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민준. 그는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식사 후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 집에는 나랑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웃으며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전자제품 매장으로 직행했다. 나는 녹음 기능이 딸린 초소형 카메라 세트를 샀다. 계산할 때 내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내가 정식으로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 틈을 타 거실, 식당, 그리고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동작은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해야 했다. 마지막 하나를 설치하고 나서 나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연결했다.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휴대폰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내가 문을 닫자마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의심 안 하는 것 같구나. 민주는 비웃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걔 멍청하다고요.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언제 집에 이름 올리는 얘기 할 거예요?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해. 나는 방에 앉아 그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었다.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고통 대신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더 이상 달력으로 날짜를 세지 않고 그들이 허점을 보이는 횟수로 날짜를 셌다. 매일 아침 나는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바쁜 척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반격의 단계를 하나씩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가장 쉬운 것, 돈부터 시작했다. 돈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결혼 후 개설한 은행 계좌에 은행으로 갔다.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계좌였다. 민준에게는 가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에는 거의 10억 원이 있었고 대부분은 부모님이 결혼식 후에 주신 돈과 내가 그 전에 모아둔 돈 일부였다. 나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부카드도 주었다. 오늘 나는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인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나에게 두꺼운 종이 뭉치를 건넸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숫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칼날이 내 마음을 베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소액으로 인출되었고 메모에는 고향 송금, 친척 치료비, 집술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예전에 보고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금액은 커지고 빈도는 잦아졌다. 며칠 간격으로 2억만 원, 3억만 원, 심지어 5억만 원이 이체된 내역도 있었다. 나는 결혼 준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의 한 이체 내역에서 멈췄다. 금액은 2억 원. 수취인은 김지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가 먹먹해졌다. 2억 원. 내가 민준이 가족을 돕기 위해 한 푼 한 푼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내 돈을 빼내 애인과 그녀 뱃속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구겨질 때까지 꽉 쥐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고통은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변했다. 나는 종이 뭉치를 깔끔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목을 조를 때 사용할 올감이었다. 은행을 나와 나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삼촌 저예요. 삼촌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말해보거라. 황삼촌은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고 일찍 은퇴한 후 개인 탐정 사무소를 열었다. 삼촌은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다. 제 남편과 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신상, 과거, 연락, 계좌, 모든 거요. 황삼촌은 이유를 묻지 않고 한 가지만 물었다. 빠르게 할까? 확실하게 할까? 둘 다 최대한요. 좋다. 정보를 보내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계획의 일부가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나는 일부러 비싼 케이크 상자를 사들고 오늘 하루가 매우 순조로웠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문을 열자 뼈국물 끓이는 냄새가 퍼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요리하고 있었고 민주는 TV를 보고 있었으며 지은은 소파에 누워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민준이 일어나며 다정하게 웃었다. 왔어? 오늘 힘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케이크 상자를 건넸다. 다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나중을 위해 돈 아껴야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돈은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어머니, 지은은 케이크 상자를 보았다.
눈이 빛났지만 애써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먹어도 돼요, 형님.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가볍게 웃었다. 마음껏 먹어요. 한 집 식구인데. 한 집 식구라는 두 글자에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나는 마치 사실인 양 매끄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주도적으로 지은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건강을 물었으며 심지어 민준에게 당부했다. 오빠, 지은이 정기검진 꼭 같이 가줘요. 혼자 가게 하지 말고요. 민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분명 내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방문을 잠그고 휴대폰으로 감시했다. 예상대로 내가 잠자리에 든 후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지은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 진짜 속이기 쉽네요.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챙겨주다니. 민준이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푹 빠져서 맹목적이라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서둘러야지. 이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오래 숨길 수 없어.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쯤에 연극 한 편 하려고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동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내 이름을 집에 올려주자고 할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해야 해요. 내 아이가 사생아 소리 들으면서 태어나는 건 싫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름만 올리고 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공동 재산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화면을 껐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에 익숙해졌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나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그들은 집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함정으로 만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할 때 주도적으로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민준은 나를 보았다. 경계하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무슨 일인데? 나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오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민준이 멈칫했다. 나는 내가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나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괜찮아 보여요. 오빠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준은 나를 보았다.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해주기를.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생각해봐요. 오늘 밤에 다시 얘기해요. 나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뒤에서 민준의 눈빛이 계산적으로 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자 내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한 번 더 듣고 여러 다른 폴더에 저장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게임을 원한다면 나는 함께 놀아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게임에서 성급한 사람이 먼저 지는 법이다. 나는 내 생활 리듬을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오고 요리를 더 많이 하고 민준과 그의 사촌 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들이 내가 현모양처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서 어떤 것도 의심할 정신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다. 사흘 후 황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비 결과가 나왔는데 시간 괜찮니?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어요. 혼자 와야 한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고객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빨리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말했다. 다녀와, 집에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가볍게 웃으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내 눈빛은 즉시 차가워졌다. 황 삼촌의 사무실은 서대문구의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 간판도 이름표도 없는 평범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삼촌이 문을 열어주고 고개를 끄덕인 후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삼촌이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보거라. 나는 펼쳤다. 첫 장은 지은의 정보였다. 본명, 생년월일, 고향, 직업, 친척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래방에서 서빙 일을 하다가 작은 호텔의 프런트 직원으로 옮겼다. 관계 이력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다. 민준 이전에 최소 2명의 남자가 있었고 모두 유부남이었다. 나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민준과 지은이 개인 병원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놓여 있었고 눈빛은 애정이 가득했다. 사진 아래 적힌 시간은 3개월 전. 3개월 전. 즉 나와 민준이 아직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내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이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웃겼다. 황 삼촌이 입을 열었다. 이것도 있단다. 삼촌은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다. 민준의 계좌 내역이었다. 공동 계좌가 아니라 그가 따로 개설한 개인 계좌였다. 그 안에는 내 계좌에서 이체된 많은 금액이 있었고 그 돈은 인출되거나 지은에게 다시 이체되었다. 이제 알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삼촌은 나를 보았다. 눈빛이 가라앉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는 살짝 웃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할 거예요. 삼촌은 더 묻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조심하거라.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단순하지 않아. 나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날 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도 보지 않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와 지은도 있었지만 조용했다. 나는 그들의 연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왜 다들 안 주무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빛이었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말해요, 오빠.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안해. 나는 놀란 척했다. 뭐가 미안해요? 그는 마치 내면의 갈등을 겪는 것처럼 손을 꽉 쥐었다. 내가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남자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집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회사를 다녀도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대릴사위라고 말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연기가 아주 실감났다.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그럼 오빠는 뭘 원해요? 이것이 그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내 명의로 된 무언가를 갖고 싶어. 적어도 이 집의 일부라도. 그래야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다. 걔 말이 맞다. 남자가 가진 게 없으면 힘들어. 지은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빛났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들이 초조해할 만큼 충분히 몇 초간 분위기를 끌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해해요. 세 사람 모두 멈칫했다. 나는 계속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집에 이름 올려달라는 거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응.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한마디였지만 세 사람 모두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민주는 나를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더 생각 안 해봐도 돼? 나는 가볍게 웃었다. 오빠는 내 남편이잖아요. 오빠를 믿어요. 그 말은 예전 같았으면 나를 따뜻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칼에 불과했다. 나는 일어났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즉시 조용해졌다. 민준이 물었다. 무슨 조건?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이 집 100억 원이 넘어요. 오빠 이름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해요. 사람들이 내가 남편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거 싫어요. 민준이 잠시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열었다. 우리 회사에서 내부 프로젝트가 있는데 6개월 만에 수익률이 3배야. 하지만 가족만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빠가 일정 금액을 투자할 수 있으면 그걸 근거로 오빠 이름을 집에 올려줄게요. 시어머니가 즉시 물었다. 투자금이 얼마인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많지 않아요. 10억 원 정도.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10억 원. 그들에게는 큰 숫자였지만 그들의 탐욕에는 너무나 달콤한 미끼였다. 민준이 침을 삼켰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빌리거나 시골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갔다. 생각해봐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나는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보았다. 세 사람이 모여 앉아 돈 때문에 눈을 빛내고 있었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나는 엿듣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알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카메라를 켰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묶이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거실에서 세 사람은 서로 바싹 붙어 앉아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0억 원이 3배가 된다니. 시어머니는 거의 자기 귀를 의심했다. 저 애가 하는 말이 정말일까?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제가 대기업 다니는데 내부 프로젝트라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를 속일 이유가 없잖아.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10억 투자해서 6개월 뒤에 30억이 되면 그때 집에 이름 올리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완전 이득이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런데 10억 원을 어디서 구해? 그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조용해졌다. 10억 원은 작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탐욕은 항상 사람들에게 방법을 찾게 만든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이 있잖아. 그거 팔면 몇 억은 될 거야. 지은이 끼어들었다. 저도 모아둔 돈이 좀 있고 또 빌릴 수도 있어요. 민주는 두 사람을 보았다. 눈빛이 점점 결연해졌다. 좋아. 하자. 나는 화면을 껐다. 충분해. 더 들을 필요 없어. 그들은 결정했고 일단 결정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주도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생각해봤어. 나는 커피를 내리며 돌아보지 않았다. 응.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확실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확고했다. 확실해.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너무 기뻐 보이지는 않았다. 좋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투자라서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어요. 오빠가 손해봐도 저는 책임지지 않아요. 민주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를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돈 준비해요. 준비되면 제가 처리할게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초조함을 똑똑히 보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시골에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항상 낮았지만 긴박감이 넘쳤다. 지은은 외출이 잦아졌는데 아마도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 그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평소처럼 생활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요리하고 웃고 이야기했다. 나는 심지어 주도적으로 물었다. 준비는 어디까지 됐어요? 민준이 약간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의 다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흘 후 그가 나에게 가방 하나를 건넸다. 여기. 나는 열어보았다. 현금이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얼마예요? 10억 원. 나는 그를 보고 시어머니와 지은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돈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내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돈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열어서 확인했다. 한 푼도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황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 제가 맡겨둘 돈이 좀 있어요. 얼마인데? 10억 원. 삼촌은 잠시 침묵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증거를 만들고 있어요. 알았다. 가져오너라. 나는 돈을 바로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 계속 연기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일 오빠를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데려다 줄게요. 민준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어머니가 물었다. 돈은 언제 나와? 나는 웃었다. 한 달 정도면 첫 수익금이 나올 거예요. 한 달. 그들이 꿈꾸기에 충분한 시간. 그들이 더 깊이 빠져들기에 충분한 시간. 그날 밤. 내가 카메라를 감시했을 때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속삭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편안하게 이야기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나중에 돈 생기면 집 하나 더 사자. 내 아이는 부유하게 살아야 해. 저 여자는 진짜 멍청해. 나는 화면을 껐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동정심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회사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황 삼촌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민준은 약간 놀랐다. 여기는? 나는 소개했다. 이분은 황 삼촌이시고 프로젝트 담당자세요. 황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과 악수했다. 안녕하세요. 대화는 짧게 진행되었다. 황 삼촌은 전문 투자자 역할을 맡아 수익률, 위험,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매우 주의 깊게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황 삼촌은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동의하시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다. 나는 그 서명을 보았다.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한 남자의 서명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유죄 판결하는 서명이었다. 카페를 나온 후 민준은 내 손을 잡았다. 감격에 찬 목소리로 고마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마디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네가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집안의 모든 것이 눈에 띄게 변했다. 더 이상 나를 경계하는 눈빛은 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급하게 속삭이는 대화도 없었다. 대신 자신감, 심지어 오만함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나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는 카메라를 감시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녹음했다. 나는 모든 것을 분류했다. 돈에 관한 대화, 집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관한 대화, 나를 없앨 계획에 관한 대화, 각 파일은 개인 컴퓨터, 외장 하드, 그리고 나만 아는 온라인 저장 공간 등 여러 곳에 저장되었다. 나는 어떤 위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고 민주는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다정해지고 더 관심을 보였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물었고 매일 저녁 설거지를 자청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웃겼다.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남자는 정말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내가 방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민준이 주스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내가 만들었어. 나는 고개를 들어받았다. 고마워요. 그는 내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살 빠진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일이니까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생각 중인데 나중에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둘이 개인 회사를 차리는 건 어때? 나는 주스잔을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사업하고 싶어요? 응. 평생 월급쟁이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주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빛났다. 나 도와줄 거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가 내가 완전히 그의 편에 섰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준이 방을 나갔을 때 나는 즉시 주스잔을 욕실로 가져가 세면대에 쏟아부었다. 나는 그가 주는 어떤 것도 마시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카메라를 켰다. 예상대로 그들은 다시 모였다. 지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봤죠? 오빠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민준이 웃었다. 조금만 더 연기하면 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야 해. 프로젝트에서 돈 나오면 바로 집에 이름 올리는 절차 밟아. 지은이 물었다. 그 다음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준이 말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계속 살려둘 수는 없어. 너무 많이 알아. 지은이 손을 꽉 쥐었다. 내 아이가 쟤랑 같이 사는 거 싫어요.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하지만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 나는 화면을 껐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더 명확해졌을 뿐이다. 그들은 이 단계까지 왔으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갈게요. 아버지는 약간 놀라셨다. 오너라. 오랜만이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오늘 부모님 댁에 저녁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 일이 있어서 너 혼자 다녀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가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새로운 가족과 계획을 짜느라 바빴다. 내가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안전함이었다. 익숙한 밥 냄새, TV 소리, 아버지가 안부를 묻는 소리. 나는 앉아서 연기하지 않고 가식 없이 온전한 식사를 했다. 식사 후 나는 아버지를 서재로 모셨다.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냐?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증거의 일부를 보여드렸다. 계좌 내역, 사진, 짧은 녹음 파일.
전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그러고 나서 물으셨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손을 꽉 쥐셨다. 내 남편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확실하니? 확실해요. 아버지는 잠시 더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았다.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걱정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집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이 과일을 먹으며 진짜 가족처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저 왔어요. 민준이 돌아보며 일어섰다. 밥 먹었어? 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그물은 거의 다 쳐졌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남았다. 나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궁지에 몰리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각자의 반응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작은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다. 갑작스러운 질문, 달라진 행동, 무의미해 보이지만 본질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디테일. 어느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을 때 지은이 주방에 서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우유 태아한테 좋은 거예요?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우유곽을 보았다. 비싼 브랜드였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사오시던 종류가 아니었다. 민준 오빠가 샀어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다. 응, 내가 샀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세심하네요. 그 말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나는 그들이 경계하고 있지만 아직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출근 준비를 했다. 아, 오늘 저녁에 늦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집을 나섰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나는 근처 카페로 갔다. 휴대폰을 켜고 카메라를 감시했다. 내가 떠난 지 몇 분 만에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불쾌한 목소리로. 나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말이라도 했어? 아니요. 근데 불편해요. 민준이 손을 저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걔 아무것도 몰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저 애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속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뭘 알았다면 벌써 난리를 쳤을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알았다면 저렇게 조용히 있지 않았을 거야. 나는 화면을 껐다. 그들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확신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었다. 저녁에 나는 정말 늦게 집에 돌아왔지만 회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세 사람 모두 거실에 있었다. 민준이 일어섰다.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응.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며칠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약간 놀랐다. 어디 가는데? 부산에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오래 가니? 한 3일 정도요. 지은은 조용했지만 눈빛이 빛났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중요한 일이면 다녀와야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랑 동생 잘 챙겨줘요. 나는 지은을 보았다. 가식적일 만큼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민준이 차까지 배웅하며 몇 마디 당부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떠나자마자 그들이 행동을 개시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아직 어디 가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근처 호텔에 차를 세우고 방을 하나 잡은 뒤 노트북을 열어 카메라를 연결했다. 몇 분 후 예상대로 세 사람은 모였다. 지은이 바로 말했다. 이제 어떡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지금이 기회야. 시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뜻이야?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걔가 집에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기가 더 쉬워.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뭐 하려고요?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류 다시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미리 절차를 밟아두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야 해. 나는 화면을 보았다. 마음에는 더 이상 파문이 일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저녁에 내가 여전을 감시하고 있을 때 나는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요. 나는 녹음을 켰다. 서류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듣지 못했다. 민준이 계속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나는 녹음을 껐다. 그들은 서두르고 있었고 사람이 서두를 때는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나는 일어나 호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밝았고 차량 행렬은 여전히 붐볐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나는 돌아와 휴대폰을 들어 황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 증거가 더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3일 동안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싶어요. 알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화면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은 여전히 상의 중이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남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3일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깊은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단계를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속삭일 때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웃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었다. 첫째 날, 민주는 아침 일찍 나갔다. 그는 흰색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평소보다 단정했다. 나는 카메라를 통해 그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남자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곧 손에 넣을 것이라고 믿는 자의 자신감이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정말 할 수 있겠어? 민준이 돌아보며 웃었다. 걱정 마. 이미 알아봤어. 돈만 있으면 다 돼.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들키지 않게.
민주는 재킷을 걸치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나는 노트북의 다른 창을 열었다. 황 삼촌이 설치해준 추적 프로그램이었다. 민준의 위치가 나타났고 집에서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로 이동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점심때쯤 민준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집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달려나왔다. 어떻게 됐어? 민준이 웃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됐어요. 지은이 벌떡 일어섰다. 정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한 단계만 더 남았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단계?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공동재산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임시로요. 나중에 다시 만들면 돼요. 지은이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걔가 알면 어떡해요? 민준이 비웃었다. 부산에 있는데 3일 뒤에나 돌아와. 나는 화면을 보았다.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3일, 그들은 내가 멀리 갔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내가 필요한 것이었다. 둘째 날 그들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이 서류철을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 지은과 함께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준이 만났던 사람을 믿었다. 지은이 물었다. 확실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확실해. 김 실장님이 말했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이 단계만 넘으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다. 셋째 날, 그들은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는 민준이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다. 목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다. 실장님,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급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다. 민준이 대답했다. 돈은 이미 보냈습니다.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맞아. 민준의 계좌에서 방금 돈이 이체되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리석었다. 셋째 날 저녁 나는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챙겨 호텔을 나와 집으로 운전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세 사람 모두 멈칫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일찍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자기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잘 됐네. 지은은 조용했다. 눈빛에 불안함이 역력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앉아서 한 명씩 쳐다보았다. 할 얘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즉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름만 올리고 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계속 살려둘 수는 없어. 깨끗하게 처리하기만 하면 돼.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나는 녹음을 끄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에 이름 올리고 싶었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오빠가 지난 3일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니? 나는 웃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머님은 잘 아시잖아요. 나는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빠가 나한테 준 10억 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빠가 서명한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요. 오빠의 모든 거래 내역도 다 있어요. 민준이 손을 꽉 쥐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빠가 나한테 준 걸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계좌 내역, 이건 사진,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나는 말을 멈추고 한 명씩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건 증거예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갔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나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게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날 밤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TV 소리도, 말소리도, 심지어 발소리조차 없었다. 각자 자신만의 구석에 갇혀 무엇인지도 모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녹음 파일들, 사진 파일들, 차가운 숫자들은 마치 장전된 총알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직 차가울 정도로 냉정한 정신만 남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방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와 집안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세 사람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나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가서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야기하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가식이 아닌 진짜 불안을 보았다. 자기가 오해한 거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손을 꽉 쥐었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말해봐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돈 문제는 그냥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지은이는 그냥 오해야. 나는 말을 끊지 않고 그가 다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침묵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민준과 지은이 병원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놓여 있었으며 눈빛은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오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녹음 파일로 전환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 아이는 부유하게 살아야 해. 계속 살려둘 수는 없어. 깨끗하게 처리하기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떨었다. 이런 건 어디서 구했니? 나는 그녀를 보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바로 이 집 안에서요. 지은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를 감시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준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미쳤구나. 나는 그를 쳐다보며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미친 건 오빠예요.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미친 거죠. 분위기는 팽팽한 줄처럼 긴장되었다. 나는 지금이 그들이 가식 없이 진짜 반응을 보일 때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뭘 원하는데? 나도 일어섰다. 이혼. 간단한 두 글자였지만 세 사람 모두 멈칫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다. 안 돼. 너희들 이제 막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침묵했다. 지은이 손을 꽉 쥐며 쏘아붙였다. 이혼하면 이혼해요. 하지만 재산은 나눠야죠. 나는 그녀를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나는 내 남편이야. 이 집은 공동 재산이야. 나는 웃었다. 확실해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집 매매 계약서예요. 결혼 전에 제 단독 명의였어요. 민주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안색이 변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나는 말을 잘랐다. 결혼 후에도 오빠 이름은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어요. 나는 그에게 준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는 없을 거예요.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오빠가 준 10억 원은 오빠 계좌로 다시 이체했어요. 그 전에 오빠가 내 계좌에서 빼간 돈 전부 포함해서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돈을 돌려줬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러운 돈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민주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이 소리쳤다. 감히.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 못해요? 민준이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안 돼.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말을 잘랐다. 오빠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걸 잃게 되겠죠.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갔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나는 문가에서 멈췄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만나는 것. 나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말다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결도 공동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침내 가면은 완전히 깨졌고 나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혼란스럽게 내 귀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뭉친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말이었기 때문이다.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였지만 위기가 닥치자 서로의 적이 되었다.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준비해둔 파일들을 다시 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타이밍만 필요했다. 약 30분 후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문 열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민준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시어머니와 지은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나는 돌아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민준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앉지 않고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기만 했다.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뭘요? 증거 제출하는 거요?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우리끼리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우리 바로잡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바로잡을 건데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은이랑 끝낼게. 뒤에 서 있던 지은이 즉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너한테 책임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내가 아직도 오빠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믿을 필요 없어. 그냥 기회를 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아이는요? 그는 멈칫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이해 못해요.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다. 문제는 오빠가 그 여자를 버리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돌아보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문제는 오빠가 나를 죽일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즉시 얼어붙었다.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말을 잘랐다. 부정하지 마요.
증거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어머님도요. 그녀는 떨며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시선을 지은에게 옮겼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아이가 그런 가정에서 살기를 바랐어요? 지은은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말했잖아요.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민준이 침을 삼켰다. 이혼하고 내가 떠나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아니면 나는 그를 보았다. 법원에서 만나고 어쩌면 다른 곳에서도 만나게 되겠죠. 그는 이해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민주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안 돼. 법원에 가면 모든 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지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니요,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요. 나는 일어섰다. 내일 서류 제출할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눈빛이었다. 안 돼.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안 돼.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조용히 떼어냈다. 오빠는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가요. 민주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섰다. 시어머니와 지은도 조용히 떠났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문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다. 한 분은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한 분은 황삼촌에게 보냈고, 한 분은 내가 보관했다. 나는 누구도 진실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식탁으로 다가갔다.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집어들었다. 며칠 다녀올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서명도 사과도 없는 그저 급하게 쓴 한 줄의 글씨였다. 나는 종이를 접어 내려놓았다. 그들은 선택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벼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함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준을 찾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선택한 방식대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돈맛을 본 이상 멈추라는 강요를 받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흘 후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띄게 쉬어 있었다. 만나고 싶어. 나는 시계를 보았다. 어디서요? 예전 그 카페.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말했다. 1시간 뒤에. 나는 그가 더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삼촌, 저 이제 그 사람 만나러 가요. 뭐 필요한 거 있니?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할게요. 알았다. 조심하거라. 나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는 여전했다. 익숙한 구석자리, 나와 민준이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웃었던 곳. 오늘은 내가 그곳에 앉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10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들어와 수척한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으로 이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내게로 다가왔다. 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요.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다. 몇 초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 나는 그를 보며 기다렸다. 이혼에 동의할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조건은요?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민준이 나를 보았다. 그럼 뭘 원하는데?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나길 원해요. 구체적으로 오빠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빠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 민주는 침묵했다. 그 아이는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랑 상관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나를 보았다. 눈빛에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나는 웃었다. 몰랐다고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나를 죽일 생각까지 했잖아요. 몰랐다고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오빠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킨 거죠. 그 말에 그는 굳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요. 민주는 내려다보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약속 지킬 거지? 나는 그를 보았다. 오빠가 약속을 지킨다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서명했다. 나는 그 서명을 보았다. 마음에는 파문이 일지 않았다. 한 장이 끝났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행운을 빌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더 할 말 없어? 나는 멈춰서서 그를 보았다.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는 아니었다. 고마워요. 민준이 멈칫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줘서요. 나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다. 햇빛이 눈에 똑바로 비쳤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그와 관련이 없었다. 나는 그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계약서 한 장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한 번 균열이 생기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편들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카페에서 만난 이틀 후 나는 황 삼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시간 괜찮니? 무슨 일이세요, 삼촌? 일이 생겼다. 삼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즉시 일어섰다. 바로 갈게요. 황 삼촌의 사무실은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웠다. 삼촌이 나에게 새로운 서류철을 건넸다. 보거라. 나는 펼쳤다. 첫 줄부터 나는 멈칫했다. 경찰이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 중. 나는 계속 넘겼다. 관련자 이름 박민준.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을 뿐이다. 황 삼촌이 말했다. 내 남편이 서류 작업을 부탁했던 그 사람이 한 명한테만 해준 게 아니더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삼촌 말씀은 서류 위조, 투자 사기를 하는 조직 전체가 있었던 거야. 나는 침묵했다. 삼촌이 계속했다. 걔가 낸 10억 원은 여러 계좌를 거쳐갔어. 지금 당국이 추적 중이야. 나는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저는 관련 없죠? 삼촌이 고개를 저었다. 없다. 너는 제때 빠져나왔어. 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였다.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차분한 목소리로. 뭘요? 민준 오빠. 잡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계속했다. 경찰이 와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형님, 저 임신했어요. 나는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 나한테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화기 저편은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망설임도 동정심도 없이 오직 명확한 경계선만 있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아주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똑똑.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가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충혈된 눈. 아가,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나를 보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가 잡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걔 좀 도와주렴. 어쨌든 내 남편이었잖니. 나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고 조용히 떼어냈다. 더 이상 아니에요. 그녀가 멈칫했다. 아가, 어머니가 저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아프셨나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계속했다. 저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곳에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끝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큰 신문에는 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알 만큼 사기 조직이 소탕되었고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민준의 이름도 있었다. 나는 추적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나는 오직 내 삶, 일, 가족, 그리고 새로운 계획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다시 보았다. 더 이상 결혼식 날의 순진한 소녀도 배신당한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변했다. 더 강해지고 더 차가워졌지만 또한 더 명확해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 때문이었다. 나는 민준이 체포된 후 모든 것이 점차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한 이야기가 터져나오면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원들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원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련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강하게 보일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이 되면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아는 사람. 내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으며 다른 한 명은 더 젊었고 기록을 하고 있었다. 하은 씨 맞으시죠? 네. 나는 앉아서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중년 남자가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세요.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나와 민준의 관계, 돈 문제,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김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 명확하고 돌려 말하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숨기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증거에 기반했다. 어느 순간 중년 남자가 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신혼 첫날 밤부터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다. 끝나기 전에 그가 덧붙였다. 다시 한번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나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지은이 복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는 전보다 더 불러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은 검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형님, 나는 멈춰섰다. 그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좀 좋게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무슨 말을요?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나는 말을 잘랐다. 몰랐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민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동정심도 없었다. 그 사람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그녀는 침묵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간 것도 알았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들의 계획도 알았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은 잘못했어요.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존재에서는 안 되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졌다. 사건은 확대되었다. 많은 관련자가 소환되었다. 민준의 이름은 주요 명단에 올랐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나는 자세히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 지인들까지. 그들은 나에게 물었고 궁금해했고 수군거렸다. 나는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모든 건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시간 괜찮니? 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나는 갔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나를 바라보실 뿐이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잘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인생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지만 너는 너 자신을 지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 소리도 가식도 없이 오직 나와 정적만이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때 꿈의 시작이었고 또한 그 꿈의 끝이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도시를 내다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시끄러웠던 날들이 지나고 내 삶은 점차 평범한 리듬을 되찾았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전화도 탐색하는 눈빛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폭풍 후의 수면처럼 잠잠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 평온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내가 변한 새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는 더 넓어졌다. 면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비좁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구석구석 서랍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관련된 것들, 나는 그것들을 모아 큰 종이 상자에 담았다. 옷, 책, 몇 가지 개인 물품. 나는 버리지도 않았지만 간직하지도 않았다. 나는 택배 서비스를 불러 그의 고향으로 모든 것을 보냈다. 상자가 실려 나갈 때 나는 문가에 서서 지켜보아야 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마침표였다. 그날 오후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신선한 공기 냄새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나는 차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앉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떤 계획도 생각하지 않기로 나 자신에게 허락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쳐다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박민준 씨 아내 되시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었죠. 그 여자는 계속했다. 그 투자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형수님이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이해했다. 피해자 중 한 명. 저는 관련 없어요. 하지만 정보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들에게 책임이 없었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비슷한 전화를 몇 통 더 받았다. 각자 다른 사연이었지만 끝은 모두 같았다. 돈을 잃고 신뢰를 잃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나는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는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익숙한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지은이었다. 저 아기 낳았어요.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문자가 왔다. 아들이에요.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화면을 보았다. 몇 초간 생각하다가 타이핑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나는 보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깊었고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민준의 사건이 기소되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더 할 말도 아쉬워할 것도 없었다. 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장기적인 계획. 나는 더 이상 도피처로서 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재건하기 위해 일했다. 나는 더 배우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인맥을 넓혔다. 나는 내 인생이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한 가지를 보았다. 평온은 외부의 고요함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이라는 것을.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겨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뭐 하고 있니? 네, 회사에 있어요. 주말에 집에 오너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준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나는 한 장이 닫혔고 앞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민준을 생각하지 않고 침대 밑에서의 신혼 첫날 밤을 기억하지 않고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나는 내가 정말로 놓아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삶에 큰 변화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따뜻한 가족 식사를 했다. 하지만 내면은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신뢰를 두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예전 카페를 지나갔다. 나와 민준이 앉아 웃고 미래를 꿈꿨던 곳. 나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예전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웃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돌아서서 계속 걸었다. 지나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할 때가 있다. 다른 날, 나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아주 짧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내가 한 일이 단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보고 비슷한 실수를 피하도록 도왔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저녁, 나는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나는 공책을 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적었다.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썼다.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 감정 때문에 이상한 징후를 무시하지 마라. 자신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나는 펜을 내려놓고 글씨들을 다시 보았다. 모든 교훈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필요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로부터의 문자였다. 주말에 놀러 갈래? 나는 바로 답장했다. 가자. 나는 생각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한다. 나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밤의 도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다. 나는 나를 완성시켜줄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충분했고 만약 언젠가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나의 선택일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극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에는 동화 같은 결말도 왕자님도 마법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매우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침대 및 신혼 첫날 밤 이야기는 배신, 탐욕,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에 대한 극적인 여정이다. 절대적인 사랑을 믿었던 한 소녀에서 주인공은 신혼 첫날 밤 큰 충격을 겪고 남편과 시댁이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발견한다. 무너지는 대신 그녀는 침묵을 선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현명하게 반격한다. 이 이야기는 강렬한 감정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믿음, 분별력, 그리고 자존감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준다. 이것은 극적인 단편소설, 사회심리소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강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이다. 위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제가 직접 창작한 이야기이며 실화가 아닙니다. 위 이야기의 MC는 A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법을 배운다.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항상 분별력을 유지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할 줄 알고 선의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한다. 한 사람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큰 힘이다.
자신의 가치는 누가 사랑해 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 모든 시련은 성장할 기회이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도할 때 시작된다.